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남명학파 내에서 따로 이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 계열 말고 남명의 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명의 정맥 가운데 지금 현재 연구된 상태로서는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지명당 하세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정신, 학문 정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연장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남명학파라고 하는 이 말이 1623년 그 계해정변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남명학파의 발상지 또는 여기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주 인근에서조차 남명학파라고 하는 말에 대한 자긍심이 얕아지기 시작해서 조선 말기에 이르면 상당히 많이 얕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조선 말기를 지나서 지금 정도쯤 되면 더욱더 이 영남 지역은 퇴계학파 하나로 통일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퇴계학파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근데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퇴계 말고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질 정도인데, 저는 그와 같이 된 역사적인 배경,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없지만 이 진주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히 남명의 학문 정신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해 왔고, 조선 말기까지 그랬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경상도 경상우도 지역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지만, 그 이외에도 남명의 정신에 대해서 곳곳에서 누구의 말인지도 모르고 남명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제가 번역을 하면서 성주 지역에 있는 서인 노론 계열의 학자의 문집을 번역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던데 하면서 했는 말이 그게 남명 선생의 말이에요. 그 남명 선생의 정신이 곳곳에 배겨 있으면서 누구의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래에는 제가 그 남원 근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나주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자기 조상이 남명문인인데, 그 남명문인록에 자기 조상 이름이 없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 문집이 있느냐? 모르니까 문집이 없다게. 그럼 문집이 없으면 남명문인록에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문집이 없어도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가지고 남명문인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딴 지역에 있는 분은 좀 힘든데, 그게 혹시 옛날 족보에라도 그런 기록이 있다든지 하면 기록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나주 근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남명문인이 되었냐 하니까 저는 그 될 수 있다고. 그 어떻게 해가 우리 조상이 남명문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 남명 선생이 자신의 생질, 자기 바로 손위 누나의 아들이 이준민이에요. 이준민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이조 판서까지 했던 인물인데, 그 태어나기는 지금 진주 금산면 가방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가방 초등학교가 있고 한데, 가방 초등학교 거기 지금 폐교가 되는데, 가방 초등학교 입구 거기에 입구에 약간 입구 쪽이 올라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남향으로 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동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준민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이준민이 누구냐 하니까 남명 선생의 자형 이공량의 아들이고, 이 공량하는 분은 남명생하고 아주 친했어요. 남명생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은데 그분이 자기 자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맏아들이 이준민인데, 이준민이 남명 선생 살아 있을 적에 광주 목사를 했어요. 광주 목사를 했는데, 광주 목사 할 적에 이준민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 이준민의 어머니가 바로 남명 선생을 바로 손의 누나, 바로 위에 누나.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자기 동생이 보고 싶다고 사람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래서 남명 선생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남명 선생이 광주에 자기 누나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자기 생질이 거기서 목사할 적에. 여기 진주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목사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생활하면 근무를 5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혼자 내려오면 2년 반인가 3년 개월밖에 못해요. 예. 근데 그게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빨리 서울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식구들 안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야 임기가 빨리 끝나서 빨리 서울 올라간다. 서울 가고 싶은 사람 빨리 올라가려고 식구들 데리고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식구들 데리고 오는 사람은 느긋하게 그 있을 생각을 하는 건데, 남명 선생, 이준민은 자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명이 거기에 가게 되었고, 그 남명이 진주 인근에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남원의 박응현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광주 근처에 임멍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하고도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곳곳에 이 진주 인근에만 아니고 서울이나 전라도 충청도 쪽에도 보은 근처에 남명 선생이 대곡 성운이라고 하는 자기 벗을 만나러 가면서 거기에도 남명 선생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경상도 쪽에서는 영천 정도까지, 대구 근처 이 경상도 중부 지방 이 정도까지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이 진주 인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한대 지나고 난 뒤에 차츰차츰 퇴계 학파화하면서 이제 남명 선생의 어떤 남명 선생과의 관계보다는 퇴계 선생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퇴계 선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당시에 남명 선생이 퇴계 선생의 학문에 승복했다. 그래서 퇴계가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통이 그야말로 퇴계한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유학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유학의 그 핵심이 뭐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공자의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정신 하는 것은 다른 건 없고 논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논어에 보면 공자는 글자 배우는 거 이것보다도 더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들어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시간이 나거든 글자를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자 배우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는 이 지식 추구하는 거, 이게 더 먼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 되는 공부, 이게 제일 기본이고, 그거 할 줄 모르면 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분이 공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지식과 실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천이 없는 지식은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천을 앞세우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한번 바뀐 것이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와가지고 정자 주자가 나오고 난 뒤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뀐 이유가 뭐냐 하니까 불교 때문에 그래 바뀌어요. 불교가 이게 뭐 승려들이 출가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살면서 거기에 몰두해가 있는데, 사람이 굉장한 이 정신력으로 굉장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좀 빠져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론이 탄탄하다. 이래서 이론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만든 게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성리학이 완성된 것이 불교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성리학이 그 정자와 주자에 의해 성리학이 완성되고 난 뒤로 부터 유학이 약간의 변질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유학에 이론이 생겼다고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그거 없어도 되는 이론을 자꾸 이야기하는 바람에 논란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 초기에 송나라 그 시대 주자하고 같은 시기에 육상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주자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투었는데, 그 다툰 게 뭐냐 하니까 육상산은 당신은 주자 보고 당신은 실천보다도 지식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주자는 그런 당신은 지식보다도 실천에 너무 치중하는데 지식이 없는 실천이 어디 있겠는가, 알아야 실천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후행이라,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는 문제는 책을 통해서라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알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는 거지요. 우리 공부 안 해도가 아니고 지식을, 글자를 몰라도 아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보고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육상사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그래야 지식이 바른 길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나 그 이야기보다는 주자의 저술이 워낙 많고 그 저술에 의미를 사람들이 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게 넘어와가지고는 주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렸어요. 근데 육상산의 계통을 이은 사람이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명나라 때 왕양명과 같은 사람은 육상산의 견해를 이은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육상산과 왕양명을 이단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다 같은 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육상산과 왕양명은 이단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정통이 주자고 정통 아닌 것은 다 이단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특히 퇴계 이후에 육상산과 왕양명의 학문은 이단이라고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종교로 말하면 기독교에 보면 무슨 장로교, 침례교하고 뭐 이런 게 아니 있습니까? 저는 그 무슨 교인지 다 모르는 게 복잡하게 많이 있던데, 그거 다 같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데 그 사람들은 그건 다 인정해요. 자기 계열은 아니지만 인정을 하는데, 그거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하는 그것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네들끼리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 그것도 맹 기독교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교를 인정할 적에 주자 이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자의 말은 거의 막 하느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자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막 다툼하다가 주자 전서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보면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주자의 이야기가 앞뒤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야기한 거하고 나이 든 시절에 이야기한 거하고 이야기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자 만년설 하는 게, 주자 만년의 학설이 바람직한 거다. 이래가 이게 주자 만년설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근데 주자가 만년에 한 말인지 젊은 시절에 한 말인지 모르고 자기네들 주장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주자 만년설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주자의 만년설이 이게 주자의 만년설, 저게 만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자의 만년설이고 말고 간에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기지, 뭘 주자의 만년설이면 그게 무조건 고개 숙이고 초년설이면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겠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옳으면 옳고 옳지 않으면 아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조선 말기에 학자 중에 창강 김태경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주자학을 너무 존숭하는 걸 보고 이 공자가 이 불교에서 말하면 부처와 같다면 주자는 말하자면 일개 조사에 불과해. 불교에서 유명한 성녀, 아주 이름난 성녀 그 한 사람이 불과한데 이 조사가 이제 부처를 능가할 판이다. 그리고 주자의 말이 공자를 엎어버릴 생각까지 갈 지경으로 후대에 와가지고 주자가 너무 존경하고 주자의 말을 너무 따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런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에 제일 첫머리에 태극도설이 실려 있는데 태극도설 거기서부터 성리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럴듯한데 그러나 공자는 한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성리학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리학 논쟁이 시작되가 조선 말기까지 퇴계학파하고 율곡학파하고 끝까지 이제 논쟁을 하는데 율곡학파 내에서도 또 갈라지고 퇴계학파 내에서도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사분오열 이렇게 돼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니까 그 정자주자에 의해서 완성된 성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유학의 본질, 핵심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딱 현실입니다. 유학과 다른 종교가 다른 것, 특히 다른 종교라고 하면 근래 종교 말고 조선시대 말까지의 종교 대표적인 것은 불교와 도교입니다. 그럼 불교, 도교하고 유교하고 다른 건 뭐냐 하니까 불교하고 도교는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교하고 다른 특별한 건 뭐냐? 유교는 현실적인 거예요. 유교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건데 현실을 뛰어넘는 이야기에 그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떻다. 그러니까 성과 정이 있다. 그 다음에 성은 본연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질지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의 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 붕 뜬 이야기,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뭐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게 다 선하고 악한 게 전부 똑같으냐면 똑같지 않아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이 악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느 당에서 선하다고 하면 어느 당에서는 그걸 악하다고 해요. 또. 그런데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다들. 그리 대놓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 선과 악이 정말 누구나 아는 선과 악이 있지만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자기 편이 이래 주장하면 그것이 선인 경우가 많아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에 보면 선과 악은 확연히 반대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편에서 보면 러시아가 악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악이에요. 확실한 거라고. 러시아 사람들 80%가 푸틴 지지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러시아 사람 80% 하면 러시아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저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덩치 큰 러시아가 말이지 조그만 나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나쁘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느 하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게 반대예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봐서 아는 선과 악이 있는가 하면 또 선과 악이 다 같은 일이 반대로 보여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든지 하는 이런 말들이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하는 말이 공허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서 선한 대로 행동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그만큼 중요하고 현실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현실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성리학적 이론 세계. 그래서 남명은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현실에 대해서 선비가 현실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게 선비다. 선비가 공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없다 했어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선비는 농업도 해야 되고 공업도 해야 되고 이 목수도 해야 되고 이 집도 짓고 다 해야 되지. 선비가 안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남명의 그 자세가 바로 아주 현실적인 자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전부 종들한테 맡기고 하층민한테 맡기고 선비는 책만 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공자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이. 공자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말기 이후로 조선 중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 지식인들이 현실에 즉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조선 말기 실학파가 나오는데 그 실학파가 원래 유학을 실학이라고 했어요. 유학 자체를 다른 말로 하면 실학입니다. 실상 있는 학문이라는 뜻이죠. 현실적인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론 이야기만 하니까 실학하자고 이야기한 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 학자들한테 이제 어필이 돼가지고 막 그런 집단이 생겨나서 그래 실학파라고 하는 게 생겨났는데 그건 사실은 유학의 본령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나온 것을 오늘날 이 학자들이 퇴계학파 계통의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 퇴계학파에서 나온 거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퇴계학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그게 어디서 나왔나 하니까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강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강이 퇴계의 제자이기 때문에 퇴계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그래 이야기합니다. 한강한테까지 올라가면 한강은 누구의 제자냐? 남명의 제자예요. 그 퇴계의 제자이기도 하고 남명의 제자이기도 한데 한강의 학문 정신을 보면 한강은 한강 문집 속에 성리학적 이론에 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강 문집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그 속에 성리학적 이론에 관한 글이 없어요. 그 한강의 학문 정신은 남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퇴계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주 차분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퇴계로부터 배운 것이지 학문 내용은 한강의 경우는 남명을 추구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다음 개성을 한 미수허목 이분도 육경을 근거로 하여서 현실적인 거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성리학적 이론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 그리고 그 계통을 이은 사람이 이제 성호이익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조선 후기 실학파 계통을 잇는 분.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말기에 오면 이 성제허전이라고 하는 분이 다 그 계통으로 나온 분이. 그러니까 이 근처 사람들이 성제허전의 제자가 된 분들이 많은데 성제허전의 제자가 많이 되었던 이유가 성제는 원래 경기도 사람인데 성제의 문인이 많이 되었던 이유는 성제의 조상이 옛날 북인이었어요. 그래서 남명학파와 같은 북인이었기 때문에 성제의 문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성제의 문인이 저 경상북도 북쪽에는 없어요. 없는데 왜 경상남도 이쪽에 성제의 문인이 가장 성대했고 그 다음에 핵심이 성제의 문인 핵심은 경상남도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제 문집이 경상남도에서 간행됩니다. 그리고 성제 영정이 바로 여기 산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학맥의 계통이 근기남인이라고 하는 그 학맥의 계통이 사실 북인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저는 퇴계학파와 무관하지 않은 정도지
남명학파의 계통을 개성한 사람.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퇴계학파라고 겉으로 드러냈지만 사실은 남명학파를 개성한 분이라고 나는 봐. 그래서 이제 남명학파에 관한 이야기할 적에는 남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현실적인 것, 그다음 실천하는 것, 이 문제를 끝까지 누가 붙들고 있었느냐,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지명당 하세영에 대해서 보면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130페이지 거기에부터 보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지명당 하세영은 송정하수일의 현손이다. 송정하수일에 대해서도 오늘날 학자들이 그 계통을 각제하항의 제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각제하항의 제자이긴 하지만 각제하항은 1590년에 죽었고 그 뒤로 이분은 1612년까지 살았어요. 송정하수일이. 그런데 그때까지 살면서 당시에 가장 남명학파의 리더 역할을 했던 내암정인홍의 제자였어요. 이 송정하수일. 그런데 송정하수일이 내암정인홍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송정하수일의 현손인데 그는 당시 진주권 유림의 대표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지은 공적 성격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 향안의 발문을 썼다는 사실을 통해 당대 진주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음을 짐작해 하며 덕천서원, 대각서원, 종천서원 등 지역 내 서원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지역의 유현들을 서원에 제향하기 위한 상소문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서원, 향교의 중건기, 봉안문, 고유문 등을 20편 가까이 찬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당대 진주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상을 지닌 채 그는 지역 외 명사들인 이만부, 이광정, 신유한 등과 교유하였습니다. 이만부 하는 분은 이제 상주에 와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기호 지방에 있다고 왔습니다. 상주 처향으로 와서 살던 기호 남인 계열의 식산 이만부는 1721년 10월 덕천서원 원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남명학파 인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 식산 이만부가 이제 남명학파 덕천서원 원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 식산이 남인이지만 안동 쪽에 사는 이 퇴계 계열의 남인이 아니고 기호 남인이에요. 그리고 기호 남인은 그슬 올라가면 북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덕천서원 원장으로 올 수 있었던 건데 이 만부는 1664년생이고 하생은 1671년생이니까 7살 차이 납니다. 그 7살 차이 나는 경우는 옛날에는 다 서로 뻗하고 지냈지요. 그런데 이제 이 학문적으로 토론할 적에는 굉장히 서로 존경하는 내용의 글을 씁니다. 글 쓸 적에. 오늘날에도 자기 후배한테도 글 쓸 적에 남명 선생도 자기 제자인 동강 김우홍에 쓴 편지 보면 이 상대방이 그런 관계를 모르고 보면 자기 선생님한테 글을 썼나 왜 이렇게 공손하게 썼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표현이 공손합니다. 편지에서는 요즘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편지에서는 상대방을 반드시 공경하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높임말로 써요. 제자한테 써도. 그래서 늙은 벗 이랬습니다. 자기 제자한테 편지 쓰면서
늙을 노자 버두자 써요. 늙은 벗 아무개가 보낸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제간도 원래 서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다 제자한테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건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벗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스승은 자기가 스승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아요. 그만큼 오만방자한 생각 이거는 절대 건물이에요. 너는 내 제자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건물이. 그만큼 제자고 스승이고 간에 누구한테나 내가 배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옛날 학자들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로 이제 만나면 서로 벗하는 사이일 테지만은 학문적으로 이 편지를 쓸 적에는 상당히 공경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근데 남명학파로서의 하세응의 학문적 입장은 이만부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으로 드러나는데 다음은 이만부가 인식했던 당대 남명학파의 학풍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남명학파 내의 이 지도자 그룹에서 덕천선 원장을 누구를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식산을 원장으로 초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식산을 원장으로 초대하게 되는데 초대하고 나서 이제 이 만나는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식산과 하세응이 이제 서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식산이 와서 보니까 남명학파 사람들이 좀 문제가 뭐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쓴 글이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남명 선생이 퇴계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 오늘날 학문한다는 자들은 손으로 물 뿌리고 빚이라는 절차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늘의 이치를 말합니다.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참으로 공부하는 자들의 병통에 깊이 적중됩니다. 근래에 그 말씀이 증험되니 더욱 절실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우뚝하게 서서 단지 실천만 한다 하면서 특립독행한다면서 했는데 특립독행에 대해서 독행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단지 실천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독행이라고 하는 말은 벼슬 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골에 묻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벼슬 안 하는 사람 내 혼자만이라도 선한 행동을 하는 거 이거를 독행이라고 해요. 그 명자에 보면 겸선천하라는 말과 독선기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겸선천하는 뜻을 얻었을 적에는 겸선천하고 부덕지 뜻을 얻지 못했을 적에는 독선기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뜻을 얻었다는 말은 요거는 벼슬 하는 걸 말해요. 이건 출사이. 나가서 벼슬 한 경우고 요 독선기신은 퇴처예요. 그러니까 벼슬 하지 못하고 물러나 있을 적에는 독선기신 하는 거고 뜻을 얻어서 벼슬 하게 되면 겸선천하예요.
겸손천하란 말은 겸하여 온천하 사람들에게 잘한다. 이런데 이게 뭐냐니까 대학에서 나오는 명명덕 신민지어지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중에 자기 자신을 수행하는 것을 명명덕이라고 하죠. 그 명명덕 해가지고 나중에 목표가 뭐냐 하니까 유학자의 최고 목표는 신민하는 거예요. 신민하는 건데 신민이 바로 겸손천하입니다. 이게 온천하에 내가 배운 학문을 퍼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 세계를 만드는 것이 겸손천하예요. 그런데 벼슬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낼 도리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라도 바르게 행동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독선귀신이라고. 자기 혼자 자기 몸에 선하게 한다 이 말인데, 이거는 남들은 뭐 내가 벼슬 안 했으니까 내 영향력을 직접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 혼자라도 바로 행동해야 되겠어. 고려하는 게 이제 독선귀신인데, 독선귀신 하게 되면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요. 그 마을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고 그 마을 고을 안에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고, 이렇게 해서 독선귀신 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으면 그것도 정치하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벼슬길에 나가서 벼슬 못했다고 해서 시골에 앉아가지고 막 술이나 먹고 맨날 땡깡이나 부르고 욕이나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사는 게 바로 독선귀신 하는 거예요. 그 남명이 일생 벼슬 안 하고 살았던 것은 독선귀신의 자세로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두고 다른 말로 하면 특립독행이라 해요. 우뚝하게 선다 이 말은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립. 그 다음에 독행하는 말은 자기 혼자서라도 실천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이 근처 사람들이 좀 이 특립 독행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 식산 이만부가 여기 진주 인근에 와서 보니까 그 학자들이 보니까 특립 독행하는 그런 면모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불강학, 전혀 강학은 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뚝하게 서서 단지 실천만 한다면서 전혀 강학은 하지 않으니 이것 또한 매우 치우친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그 마땅함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대 고을의 후배들은 뜻과 기운이 유달리 굶주리거나 게으르지도 않아 큰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끌어나가며 격려한 사람이 없어서 좋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대는 어찌 권하고 타일러서 그들을 일정한 법도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곳에서 큰 화로를 얻어 단련시켜서 천하의 영재를 배출하여 우리의 도가 크게 외로운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이러면서 식산 이만부는 이 진주 인근의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벼슬길에 좀 나가도록 그런 지식을 좀 축적했으면 좋겠는데, 강학을 하는데 좀 목숨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바짝 강학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래 강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문제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 이처럼 이만부는 남명이 퇴계에게 했던 지적을 거론하며 남명학의 현재적 효용성을 인정했습니다.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지식 탐구가 가져올 병폐를 통렬히 지적한 인물이 남명이고 그 말이 자신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명은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단 칠정에 대한 지식 탐구가 학문의 내용이 되어버린 당시의 풍조에 우려를 표명하며 퇴계에게 그러한 학풍을 지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론을 추구하는 지식 위주의 학문을 이름을 훔치고 세상 사람을 속인다. 도명기세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자신을 망치고 사회에 해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훔친다 이 말은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론적으로 대단한 어떤 말을 하고 이러면 야, 그 양반 참 대단하더라. 이런 이름을 훔치기 위해서, 명예를 훔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속인다는 것도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좀 허황한 이야기 한다고 세월 다 보낸다. 그러면서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도명기세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남명이처럼 강렬한 경구로 유학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까닭에 그 학문을 추종하던 이들은 실천에 남달리 깊은 인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실천을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남명의 경구가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반성의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실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들의 폐단도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만부는 우뚝하게 서서 단지 실천만 한다는 기조가 실천을 강조하는 남명학파 인물들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혀 강학을 하지 아니하는 학풍이라고 지적한 것이고 당대 남명학파의 리더 자리에 있는 하세영에게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네들이 남명학파의 지금 현재 리더들이니까 사람들 좀 공부시켜라. 그게 뭐냐 하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하세영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식산 이만부는 1720년 말 하세영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에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학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학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바로 근사록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이미 끊기 어려운 곳을 끊었으니 어찌 고인이 했던 보는 것마다 각 건을 세웠던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노력은 반을 들여도 공효는 배가 될 것이니 한번 생각을 전환해서 증험해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어찌 저 어리석은 이들이 깨치기 어려워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근사로 한지를 한가로울 때 즐기면서 익숙히 보고 생각이 닿는 곳이 있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에 읽었던 경사자집의 책이 어떤 부분이든 저절로 분별될 것입니다. 그대를 앙모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처럼 말씀드리니 쉽게 넘기지 마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가 하나 있었고 오직 짐작하여 계산하거나 미리 준비하고 안배할 필요 없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곳을 쫓아 분수에 따라 정돈하고 분수에 따라 강구하면서 그 쌓인 것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면 의미가 점차 깊어져서 비록 잠시라도 멈추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그 해악을 먼저 걱정하십니까? 이제 공부도 안 해보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해악이 있을 것이라고 뭐한테 걱정하느냐는 거죠. 그대가 어려서부터 외고 익힌 책은 성현의 글이 아님이 없으니 비록 널리 보고 많이 안다고 말해도 어찌 지나친 것이겠습니까? 다만 그 주된 것이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지 않으니 그래서 책과 내가 두려움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한번 심기를 마음의 기운이 심기를 전환한다면 전에 둘로 나누어진 것이 자신도 모르게 날마다 합쳐져서 마음속에서 나누어짐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노력은 반으로 하고 공연은 배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만부는 하세영이 선비들이 일반적 과업이었던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면 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를 권유했고 그 방법론으로 입금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함양에 치중하고 성리의 대체에 소홀한 이에게 입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제를 세운다는 말은 성리학적 이론의 대전제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는 어떠한 경전이든 성리학적 이론 체계 내에서 이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자에 의해서 정리된 그 성리학의 본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본령의 시작은 이 근사록에서 찾아야 되고 근사록 처음에 이 태극도설이 있고 그와 같은 이 성리학적 세계관을 통해서 학문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 주자학적 세계관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자가 공부한 자세가 굉장히 진실했었고 한 것도 틀림없지만 주자와 육상산의 그 논쟁에서처럼 실천할 것이냐 지식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 요 문제 아주 미세한 건데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실천을 두 분 다 육상산이나 주자나 똑같이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두 분의 차이는 아주 미세해요. 주자가 지식을 갖지 않으면,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실천을 할 수 없다. 알지 않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중요한 것이 얼마라고 보느냐? 이러면 확실하게 말하라고 하면 50대 50일 거예요. 그러면 왕양명, 육상산도 50대 50이, 주자도 50대 50. 그럼 똑같지 않나요? 근데 같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다르냐니까. 아주 미세하게 주자는 미세하게 지식이 먼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자는 50.01의 지식의 중점도 49.9가 실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육상사는 실천을 50.5로 보고 지식을 49.9로 보는 거예요. 그 0.1의 차이가 확 갈라지게 해요. 지금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서양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아주 미세한 거기에 악마가 숨어 있다. 아주 미세한 쪽에서 시작이가 나중에는 완전히 딴 길로 가요. 처음엔 같아요. 같고 비슷한데 나중에 딴 길로 가요.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생각이 똑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70대가 보면 달라요, 생각이. 아주 미세한 것이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과 지식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실천을 약간 더 중시하니까 육상산 같은 사람이 되고 아주 미세하게 지식이 먼저 아이가라고 생각하니까 주자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을 우리는 다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주자가 왜 그렇구나. 육상산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걸 다 인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한쪽만 인정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산 이만부가 비판하는 것은 지식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체는 나쁠 거 없는데 남명학파를 비판하는 측면에서 그리 이야기하니까 이 이제 식산 이만부는 지명당 하세영은 그냥 듣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밝히고 편지해서 그게 남명 선생의 생각이 잘못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걸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이 지금 139페이지까지 글에 있다가는 세월이 다 가겠고, 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핵심이 그 식산 이만부는 이 남명학파 지역에 와가지고 남명학파의 리더로 있는 하세영에게 남명 선생의 학문 정신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식 추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떻겠나?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명당 하세영은 참 좋은 충고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앞으로 우리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남명 선생이 지향했던 학문 정신이 정말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벼슬길에 나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공부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말이죠. 이게
정말 저는 이 지명당 하세영의 태도를 보면서 마구 이제 나는 남명만 대단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구 씌우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말해요. 차분하게 말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남명의 학문 정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거를 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명당 하세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남명의 정맥이라고 이를 만하다 이래 싶고, 이 지명당 하세영의 13대 손이라고 하던가 하원준 씨라고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하원준 씨라고 단목의 수곡 사람이죠. 수곡 싹실. 싹실 분인데, 그분이 뭐 수협 연수원장을 하고 그랬어요. 수산업협동조합 그 연수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즘은 자기 법대 나왔다고 하대요. 법대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은 한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전에 그 집에서 이제 변무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변무라고 하는 책이 남명 선생이 퇴계 선생에게 무함을 입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퇴계 선생이 남명을 자기 제자들한테 저 사람은 노장하는 사람이다. 노자장자하는 사람인데 육아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퇴계 선생의 문집을 보면 문집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퇴계 선생 문집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퇴계 선생의 문집 부록에 있는 퇴계 선생 은행 총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퇴계 선생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해 둔 게 있어요. 퇴계 선생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해 둔 그 기록에 보면 퇴계 선생의 제자들이 퇴계 선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쫙 적어놓은, 거기에 보면 이 말은 퇴계 선생이 한 말이고,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긴 거 아니고 말로 한 거예요. 말로 했는데 남명은 노장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퇴계 선생의 제자들이 듣기에는 남명은 노장으로 인식한 거예요. 유가가 아니고 유자가 아니고 노장이라고 제자들은, 퇴계 선생의 제자들은 그렇게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자세히 꼼꼼하게 제가 그걸 들여다봤는데, 그 글을 가만히 들어보면 퇴계 선생이 1553년에 처음으로 남명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왜 벼슬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서 왜 벼슬 안 했냐. 지금 현재 임금이 당신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6푼 벼슬을 주는데 왜 벼슬 안 했냐. 당신 친구들 이우홍 이런 사람 몇몇 사람들 다 벼슬에 나가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도 당신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다 벼슬끼리 나갔는데 당신은 왜 벼슬 안 했냐. 벼슬 안 하는 것은 의를 업신여긴 것이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가 있다 했는데 그거 업신여깁니다. 임금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노장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은 내가 모르는 뭔가 그 벼슬 안 하려고 하는 아주 다른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
그것 좀 내가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뜻을 보면 벼슬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벼슬 안 할 그 이유가 뭐고, 그리고 다른 말은 하면 그건 당신 노장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편지를 요약하면 그래요. 굉장히 편지를 길게 썼는데 요약하면 이런 훌륭한 임금이 그대에게 벼슬, 과거 시험도 안 친 그대에게 육품 벼슬을 줘.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벼슬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벼슬길에 안 나가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런 남명이 그게 답하면서 짤막하게 답했는데, 그 질문의 핵심에 대한 답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눈이 지금 흐릿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 벼슬 할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당신이 이야기 들어보면 벼슬 할 만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벼슬 할 만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밝은 눈이 없어. 당신은 굉장히 눈이 밝으니까 나한테 벼슬 할 만한 시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다른 말로 이제 그 표현한 말로 그대로 하면 발운산이라고 하는 눈 밝게 하는 약을 좀 구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퇴계가 다시 답장을 했는데, 내가 지금 당귀를 구하다가 아직도 못 구한 판인데 어찌 그대에게 발운산을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당귀라고 하는 약재를 나도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못 구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내가 발운산 구해줄 형편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니까 당귀라는 말은 마땅히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약재 이름이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 벼슬길에 있지만 나도 지금 빨리 현실에서 물러나고 싶어. 그런데도 임금이 붙잡아가 안 놔줘. 지금 못 나가고 있어. 그런데 어느 시기에 어느 겨를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벼슬할 만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해 주고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편지를 그렇게 읽지 못하면 그거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약재를 뜬금없이 약재를 구해달라고 하고 나도 이 약재 구하기에 바쁜데 당신한테 발운산 그 구해주기 힘들다라는 그런 약재 이야기로만 끝내면 그거는 글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퇴계 선생이 남명 선생에게 대해서 벼슬 안 하려고 하는 그대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맞고 당신이 유자 맞다는 거예요. 그게 남명은 내가 벼슬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벼슬 할 만한 때가 아니잖나. 그 이야기. 근데 벼슬 할 만한 때라는 걸 당신이 좀 가르쳐다오. 이 말. 눈 밝은 당신이 가르쳐다오. 그러니까 나도 물러나려고 하고 있다고 퇴계가 답변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퇴계는 남명이 유자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남명이 유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명이 쓴 유두리록 같은 걸 읽어보니까 유자들이 쓰는 용어 아닌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 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문자를 쓰기도 하고 노장 문자를 쓰기도 하는데 남명이 노장 문자 쓰는 걸 가지고 퇴계 선생은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유교에서 쓰는 문자만 쓰면 되지 노장 문자는 뭐한테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노장 문자 쓰는 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남명은 노장 문자 쓰는 그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노장 문자를 늘 이야기했는데 그게 노장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퇴계가 남명은 노장학자가 아니고 유가가 맞는데 그러나 노장 문자를 쓰는 유가라.
그런 점에서 퇴계의 제자들이 남명의 문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남명의 제자가 안 되게 하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하니까 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장을 추구했다 이래 이야기 안 하고 노장 문자를 썼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노장을 추구한 사람처럼 제자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남명을 노장학자인 것으로 이해했을 법해요. 그런데 그 퇴계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노장을 추구했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 했는데 그 말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기독교도다. 이 칼판이라. 그럼 제가 기독교에도 우리가 들어보면 괜찮은 말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저 아주 기독교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아에서 마구 공격해야 될 그런 정도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죠. 이 불교에 참선하는 이런 걸 하고 관련해가 화두가 어떻다 하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저 불교 신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퇴계의 경우는 남명이 유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노장 문자를 쓰기 좋아하고 특히 이 노장 문자 가운데 남명은 정신적인 경계를 드높이기 위해서 노장 문자를 쓴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 수양하기 위해서 마음 수양하기 위해서 그 노장에 있는 그건 참 좋다 싶어서 받아들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관련시켜서 보면 노장이라고 비판하면 노장이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할 법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도 남명생 문제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퇴계는 남명을 노장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말 뜻을 보면 퇴계는 남명을 저는 라이벌로 봤다고 봐요. 라이벌로 보고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표현이 저는 그 노장 문자에 관련된 기록들은 그런 것들인데 그걸 후세에는 퇴계 선생이 남명을 노장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명은 문묘에 종사되지를 않았어요. 그 남명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공자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공자와 주렴계, 정명도, 주자 이 네 사람의 화상을 자기 손으로 그려가지고 요만한 병풍을 만들어가지고 그 병풍을 아침마다 펼쳐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접어놓고 그래 하루 생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펼쳐놓고 절하고 완전히 종교식으로 살았어요. 그게 유교 아니냐 이 말이죠. 남명 선생의 삶은 철저한 유자적 삶이었어요. 그런데 남명을 노장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노장이 곤란해지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는 건데, 근데 퇴계의 제자들이 남명을 노장이라고 이해하도록 한 것은 퇴계의 말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호한다고 쓴 것이 변무예요. 그게 그 중에 일부는 내암정인홍의 글이고 내암정인홍이 그 글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퇴계학파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인홍이 결국은 1623년에 죽게 된 것은 퇴계 비판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정인홍이 죽은 이유는 퇴계 비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퇴계 비판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이런 방구도 없는데 그런데 정인홍이 왜 죽느냐. 그 당시 광해군 시절에 벼슬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영의정 벼슬까지 벼슬을 계속해서 받기는 했지만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사령장은 줬지만 벼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양해가 안 나갔어요. 출근 안 했단 말이에요. 출근 안 했는데 광해군은 그걸 거다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업무 태만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라야 될 건데 자르지 않는 거예요.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벼슬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 나중에 영의정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광해군 때의 비정의 책임이 정인홍에게 있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1623년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차지하자마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퇴계 비판하고 그다음 자기네들 그 스승인 개해년에 정변을 일으킨 핵심이 김유이규인데 김유이규의 스승이 성혼이 우계성혼을 이 내암 정인홍이 비판했거든. 왜 그러나니까 수당 최영경을 죽게 한 핵심 인물이 우계와 정철이라고 부릅니다. 우계성혼과 이 성강정철 두 사람이 그렇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한 것 때문에 우계의 제자들은 정인홍을 죽일 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침 퇴계도 그래 비판했으니까 북인의 다 같은 원수가 서인과 남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면서 남인한테도 호응을 얻으려고 하면 남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인홍이니까 정인홍을 죽여버려요. 퇴계 비판했으니까. 퇴계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회제 이현적도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남명과 정인홍의 행적과 그들의 생각을 변호한 내용이 변무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번 여름 방학에 이제 번역을 끝을 내 가지고 합천군에서 그 책을 간행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적어도 아마 내년쯤에는 그 책이 나오지 싶은데, 그게 보면 퇴계의 그 현실적인 처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암 정인홍이 갖고 있는 견해이기도 하지만은 선조가 갖고 있는 견해이기도 해요. 선조 임금 때에 회제 이현적하고 이 퇴계 이황하고 같이 오현을 문매 종사해달라고 몇 번 상소를 했는데 그때 다른 앞에 세 사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원당 김경필, 일두 정여창, 정암조광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선조도 인정했어요. 근데 회제 이현적하고 퇴계 이황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류하고 해가 결국은 선조 때는 문매 종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광해군이 임금이 되자마자 그게 통과됩니다. 그래가지고 1609년에 그게 통과돼가지고 1609년 이후에 1610년에 실제로 이제 종사가 됐어요. 종사되니까 1611년에 이제 내암 정인홍이 글을 올려가지고 회제 이현적과 퇴계 이황은 문매에 종사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거를 두고 퇴계 학파에서는 아주 죽일 놈이 나타났다고, 천하의 고약한 놈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회제는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 때 위관을 했다는 거예요. 위관이 뭐냐 하니까 을사사화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취조하고
재판한 사람이. 그게 위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와 판사를 겸한 사람이 위관이. 그 회제가 그걸 했는데 그 억울한 사람이 그리 죽도록 하는데 회제가 관여했는데 위관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어찌 회제가 문매에 종사되겠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는데 그도 관여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찌 문매에 종사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유예요. 그 다음에 퇴계에 대해서는 그 을사사화 일어나고 난 뒤에도 벼슬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1547년에 홍문관 교리로 있었는데 홍문관 교리로 있을 적에 그때 어떤 임금 인성군인가 어떤 임금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임금의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혁명이 아니고 뭘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역적 노릇을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후세에 다 아무런 실상이 없는 거라고 그냥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목표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때 죽이려고 하는 그때 홍문관에서 전부 찬성해가 걸어오는데 퇴계도 그때 홍문관 교리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홍문관 교리로 있으면서 퇴계는 자기는 거기에 참여 안 했다고 후세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홍문관 교리로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벼슬 할 만한 때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홍문관에서 전부 말하자면 그 을사사화 일으켰던 핵심 인물들이 그거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그게 청직 중에 청직이 청직과 요직이 있는데 홍문관 교리는 청직이 청직 중에 청직이 자리에 홍문관 교리로 거기 있으면서 그때 이래 나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가 말이 되겠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퇴계 선생은 아주 드러내놓고 무슨 정권의 앞잡이 같은 이런 일은 결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시세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문명에 종사할 수 있나? 이게 선조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알고 내암 정인홍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조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안 하고 내암 정인홍이라는 놈이 고약하게 이상하게 잘못을 헤집고 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회제와 퇴계를 공격했으니까 저런 놈은 살려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이 그때 정권을 잡으면서 남인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정인홍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홍이 죽게 된 겁니다. 정인홍은 죽을 이유가 그 죄목에 보면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폐모살제의 원형이라고 했는데 폐모살제를 주장한 적도 없고 그 폐모살제를 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죄목이 폐모살제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이유가 사실에 맞지도 않는데 그 죽이는 건 이유가 뭐냐니까 퇴계학파 그 다음에 자기네들 서인 공동의 말하자면 원수예요. 특히 자기 스승하고 퇴계학파의 핵심 인물인 회제하고 퇴계를 비판했으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잃어버린 이상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정권을 완전히 탈취당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가 이제 정인홍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또
반박하는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변무입니다. 근데 그게 이 집안에서 나왔어요. 하세영 집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세영 집안에서는 그 글을 조선 말기까지 갖고 읽어봤다는 이야기죠. 읽어보고 그래서 그 하원준 씨 말은 제가 그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책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안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책을 조사해 두어야 무슨 책이 있는 줄도 알고 혹시나 세상에 없어질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한데 좀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그러나 조사가 돼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중에 복사도 요즘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조사를 해두는 게 좋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설득을 해가 결국은 허락을 받아가 했는데 그 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 변모와 같은 거는 그 집 알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런 글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서 그게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지명당 하세영의 정신하고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이 지명당 하세영의 정신이 그 집안에 도도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 후손에 하재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헌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겸진하고 학렬이 같은 하헌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헌진이 하겸진보다 11살 많아요. 근데 그분도 굉장한 학자였어요. 그 정신이 놀라운 분이 하헌진이라고 하는 분. 근데 그분들의 정신이 바로 이런 여기에 하세영이 갖고 있었던 정신을 저는 계승했다고 봅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좀 희미해지고 했는데 하원준 씨가 근래 학술 대회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진성이라는 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 발표하고 난 뒤에 어떤 학자가 이제 그 토론을 하면서 하세영은 지방에 일개 보잘것없는 학자고 이만부는 나라에서 다 알아주는 대단한 학자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 말을 쓴 것에 대해서 하원준 씨가 속이 상해가지고 무슨 근거로 우리 할아버지는 시골 학자고 이만부는 나라에서 알아주는 국지대가고 이렇게 말하느냐. 당신 말이 고하지 않나 하고 그렇게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런 거는 원래 고발이 성립되질 않아요. 제가 그런 고발을 하지 말았고 그게 뭐냐고 그게 학자들이 뭐 자기 견해를 얼마든지 다른 소리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런 말은 고발로 성립되는 게 아니다고 그게 명예훼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걸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되기가 쉽지가 않은 말이 그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 했는 게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되진 않아요. 아, 생각이 그렇구나. 그런 정도지 뭐. 그런데도 끝까지 뭐 하겠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결국은 뭐 자기가 이기지는 못해요, 그게. 그렇긴 하지만은 그 학자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말하자면 진주에 와가지고 진주 인물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얕잡아보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진주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저 사람이 인식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세영이 이만부에게 했던 행동하고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그 같은 것은 아닌데 조금 그거 약간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하세영이라고 하는 인물도 남명학파에 대한 자존심 이게 굉장했던 인물이에요. 여기에 써놓은 것들이 되게 그런 이야기인데 뭐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옳게 내용을 꼼꼼히 보지도 못하면서 시간은 10분이 다 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하면 이게 하세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겉으로는 점잖게 이야기했지만은 남명학파에 대한 자긍심, 자존심 이런 걸 분명히 갖고 있었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계통이 그 남명의 정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계통이 조선 말기까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걸 뚜렷하게 보지는 못했고 대강 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이 남명 학파에 대한 아주 단단한 자긍심으로 무장한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항맥을 발견하고서 굉장히 이 마음 속이 두근거림을 느끼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이 숨어있는 학자들이 조금 더 저는 발굴되리라고 봅니다.